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개념들, 이거 진짜 많죠? 그래서 오늘은요, 수험생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기출문제 하나를 가져와서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조사 방법론의 핵심 개념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바로 도전 과제에 나갑니다. 이 문제 정답률이 6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서너 명은 틀렸다는 얘기죠. 과연 여러분은 맞힐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23회 기출 1번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자, 여성가족부는 2022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이전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 내용과 비교하여 보고하였다. 여기까지가 일단 과거 상황이고요. 이어서 미래 계획이 나와요. 2025년 조사에서도 전국의 가구 중 일부를 선정해서 동일한 조사 항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할 것이다. 바로 이 조사에 해당하는 유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요, 우리한테 도구가 좀 필요해요. 바로 핵심적인 조사 유형들인데요. 이 개념들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종단 조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간을 따라가면서 보는 조사예요. 일정 기간을 두고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를 추적하는 거죠. 간단하죠? 다음은 표본 조사.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샘플만 딱 뽑아서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대부분의 설문조사가 바로 이 표본 조사에 해당하죠.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집중하셔야 돼요. 경향조사입니다. 이것도 시간을 따라가는 종단조사의 한 종류인데요. 핵심이 뭐냐면 조사 대상이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20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매년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23년에 조사한 20대랑 2024년에 조사한 20대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조사할 때마다 대상은 바뀌지만 20대라는 전체 집단의 경향, 즉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바로 경향조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패널 조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패널 조사도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조사하는 건 똑같은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조사한다는 겁니다. 한번 조사 대상이 되면 몇 년이고 계속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별표 5개 치세요.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패널 조사랑 경향 조사의 차이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사 대상이 같냐, 다르냐. 패널은 바로 그 사람, 경향은 같은 집단, 다른 사람. 아시겠죠? 이 차이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 문제는 거의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이제 개념이라는 무기를 다 장착했으니까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선택지들을 하나씩 격파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부터 볼게요. 종단조사, 이거 맞을까요? 네, 당연히 맞죠. 문제에서 2022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를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종단조사입니다. 다음, 보기 니은, 표본조사. 이것도 정답이죠. 왜냐? 문제의 힌트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전국의 가구 중 일부를 선정하여 라고.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뽑았으니까 이건 당연히 표본조사가 맞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문제 하이라이트. 보기 디귿! 패널 조사입니다. 이게 바로 함정 카드예요. 이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우리가 아까 별표까지 쳐가면서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패널 조사가 되려면 반드시 동일한 대상을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 지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22년에 조사했던 그 가구를 2025년에도 똑같이 조사한다는 말이 있나요? 없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이걸 패널 조사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막, 보기 리을, 경향조사입니다. 이건 맞을까요? 네, 이건 정답입니다. 보세요. 동일한 대상이라는 조건은 없는데 전국 가구라는 큰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잖아요. 이건 경향조사의 정의에 아주 그냥 딱 들어맞는 거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정답이 뭔지 확인하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답을 골랐는지 그 함정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릴.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선택지, 바로 4번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정답인 4번을 고른 분들이 65%. 그런데 제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5번을 고른 11%의 수험생들. 5번은 뭐냐면 기억, 니은, 리을에다가 우리가 함정이라고 했던 디귿, 패널 조사까지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1명은 이 함정에 빠졌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2022년에도 하고 2025년에도 하네? 반복하네? 이 생각만 하고 패널 조사의 핵심 조건인 동일한 대상을 반복해야 한다는 걸 깜빡한 거죠. 정말 이 한 끗 차이가 정답과 오답을 갈라놓은 겁니다. 자, 오늘 이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딱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압축한 저희 기출해독 키워드 번호는 바로 032번입니다. 네, 바로 조사의 유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단, 표본, 경향, 그리고 패널 조사까지 이 네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키워드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핵심은요, 각각의 정의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들 사이에 있는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 하나를 완벽하게 뜯어보면서 여러분은 이제 적어도 패널 조사와 경향 조사는 절대 헷갈리지 않게 되셨을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배운 것처럼 이렇게 서로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또 다른 연구 개념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될 명쾌한 해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시험 준비하다 보면 이 문제 유형 꼭 한 번씩은 만나게 되죠. 바로 과학적 조사의 여러 단계를 순서대로 배워라는 문제예요. 오늘 이 단골 출제 문제를 제가 누구보다 명쾌하게 머리에 속속 들어오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23회 기출 2번 문제인데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게 언뜻 보면 이것도 맞는 말 같고 저것도 그럴듯해서 순서 정하기가 참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논리적인 길이 딱 있습니다. 자, 이 순서 맞추기 퍼즐을 해결하려면요, 우리한테 일종의 만능 열쇠, 그러니까 마스터 키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회복지조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연구의 표준 절차라는 거죠. 모든 과학적 연구는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이는 6단계 로드맵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1단계에서 뭘 알아볼지 문제를 정하고 2단계에서 아마 이럴 거야 하고 가설을 세우죠. 그 다음엔 어떻게 연구할지 구체적인 계획, 즉 설계를 하고요. 4단계에서 계획대로 자료를 모읍니다. 5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분석하고 마지막 6단계에서 이 모든 결과를 보고서로 멋지게 작성하는 거죠. 이건 그냥 순서 암기를 넘어서요, 증거에 기반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학의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방금 본 이 기본 틀에다가 문제에 나온 조각들을 하나씩 착착 맞춰보는 거죠. 모든 연구의 첫걸음 뭘까요? 당연히 뭘 연구하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겠죠. 보기 디귿,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게 바로 1단계 문제 형성에 해당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자, 그렇다면 디귿으로 시작하지 않는 선택지 1번, 2번, 3번은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탈락입니다. 와, 벌써 정답 확률이 50%로 확 올라갔네요. 자, 연구 주제를 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 그러니까 아마 결과는 이럴 거야 하고 똑똑하게 추측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보기 니은, 연구 문제의 잠정적 결론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겁니다. 2단계 가설 형성에 정확히 들어맞죠. 그러니 디귿 다음에는 반드시 니은이 와야 하는 겁니다. 가설까지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무작정 자료를 모으러 나가면 될까요? 아니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보를 얻을 건지 구체적인 작전, 즉 연구의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보기, 기억, 표집 방법을 수립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연구 전체의 계획을 짜는 3단계, 조사 설계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지 그 방법을 정하는 단계니까요.
자, 이제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다음은 뭐죠? 맞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나갈 차례죠. 보기 1. 검증된 측정 도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잘 짜인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정보를 모으는 4단계. 바로 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자료를 모두 모았습니다. 연구의 마지막 핵심 단계는 이 데이터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보기 미음.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게 바로 5단계 자료 분석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세웠던 그 가설이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조각이 딱 제자리를 찾았네요. 주제 선정으로 시작해서 가설 설정, 니은, 조사 설계 기억, 자료 수집, 리을, 그리고 자료 분석 미음까지. 따라서 정답은 디귿, 미은, 기억, 리을, 미음 순서인 선택지 5번입니다. 어때요? 완벽하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자,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다른 분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겁니다.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거든요. 이 마킹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정답인 5번을 선택한 분들이 82%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명확해서 많은 분들이 잘 맞히셨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어디다? 바로 12%의 응시자들이 선택한 가장 매력적인 오답 4번에 있습니다. 아니, 왜 12%나 되는 분들이 4번을 골랐을까요? 선택지 4번의 순서를 보면요. 디귿, 기억, 리을, 미음, 니은입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딱 보이시나요? 바로 연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도 같은 가설 설정, 니은을 모든 분석이 끝난 맨 마지막에 두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마치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여행 계획 다 짜고 여행까지 다녀온 뒤에야 아, 맞다. 나는 부산에 가려고 했었지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설은 연구 설계와 자료 수집 이전에 반드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 점이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내용에서 시험장까지 가져가야 할 단 하나의 개념을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을 단단히 붙잡아줄 앵커, 즉 닻이 되어줄 거예요. 바로 기출회독 키워드 033번, 조사의 절차입니다.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딱 각인해 두세요. 시험장에서 조사의 절차라는 단어를 마주치는 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문제, 가설, 설계, 수집, 분석이라는 명확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떠오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순서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이 연구 과정의 여러 단계 중에서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순서를 외우는 것을 넘어서 각 단계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한번 곰곰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조사론 공부하다 보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거 정말 헷갈리죠? 괜찮습니다. 오늘 실제 기출문제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도 양적 연구의 핵심 개념은 그냥 머릿속에 딱 박힐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정복할 문제입니다. 양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가 5개 있죠? 이 중에 4개는 양적 연구라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딱 하나,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숨어있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녀석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정답을 찾으러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양적 연구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겁니다. 이 개념만 딱 서 있으면 선택지들이 아주 쉽게 보일 거예요. 양적 연구의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숫자입니다. 어떤 현상이든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바꾸고 그걸 통계라는 도구로 분석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 즉 주관을 싹 빼고 객관적인 사실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를 이루려는 거고요. 자, 키워드 4개 나갑니다. 계량화, 통계, 객관성, 일반화. 이게 양적 연구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제 양적 연구가 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 개념을 무기 삼아서 선택지들을 하나씩 격파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입니다.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다. 말이 좀 어렵죠? 논리실증주의라니. 이게 양적 연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이거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논리실증주의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딱 이겁니다.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거죠. 숫자로 모든 걸 증명하려는 양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네요. 다음 2번입니다. 주관적이며 직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방금 양적 연구의 핵심은 객관성, 숫자라고 했는데 주관적, 직관적 이 단어들 뭔가 결이 다르죠? 위화감이 느껴져요. 바로 그겁니다. 주관적, 직관적이라는 키워드는 양적 연구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질적 연구의 단짝들이에요.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깊이 있는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양적 연구는 누가 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겠죠? 3번 선택지를 볼게요. 구조화된 조사표에 대한 활용 빈도가 높다. 여기서 키워드는 구조화된 조사표라는 도구네요. 이 도구가 양적 연구에서 왜 중요할까요? 이것도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양적 연구는요, 여러 사람한테서 데이터를 모으려면 기준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마치 공장에서 똑같은 틀로 물건을 찍어내듯이요. 그 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구조화된 설문지인 거죠.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통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3번도 옳은 설명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변인에 대한 통제와 측정이 가능하다. 통제, 측정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뭔가 과학 실험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것 역시 양적 연구의 심장과도 같은 특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싶으면 다른 쓸데없는 변수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막는 통제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정확한 숫자로 재는 측정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4번도 양적 연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맞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5번 선택지입니다. 질적 연구보다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다. 이번엔 대놓고 질적 연구랑 비교를 하고 있네요. 과연 맞는 말일까요? 네, 이건 양적 연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필살기라고 할 수 있죠. 몇 명만 깊이 파고드는 질적 연구랑은 스케일이 달라요. 수백, 수천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니까 그 결과를 우리나라 청년 전체는 이렇다. 이렇게 더 넓은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일반화라고 하고 양적 연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5번도 명백히 옳은 설명이네요. 자, 이렇게 5개 선택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정답이 뭔지 확실해졌죠? 정답 확인하고 다른 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결과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정답은 예상대로 2번이었습니다. 주관적이며 직관적인 관점은 질적 연구의 옷이니까 양적 연구한테는 맞지 않는 거죠.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 비율 좀 보세요. 와, 정말 압도적입니다. 정답인 2번에 거의 모든 선택이 몰려있죠. 다른 보기들은 거의 선택을 못 받았다고 봐도 될 정도네요. 무려 81%.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는 게 이 과목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히셨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신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양적 연구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양적 연구는 어떤 철학에서 출발한다고요? 네, 논리실증주의.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죠?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태도를요. 이걸 위해서 어떤 도구를 주로 쓰나요? 딱 정해진 구조화된 조사표,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뭘 하죠? 원인과 결과를 가리기 위해 변인을 통제하고 측정합니다. 그 결과 어떤 강력한 장점을 얻게 되죠? 바로 높은 일반화 가능성. 이 이야기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복습 키워드. 바로 기출을 해도 키워드 032번, 조사의 유형입니다. 꼭 이 키워드로 관련 문제들 한번 싹 풀어보세요. 그러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는 정말 자신 있는 파트가 될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시죠? 특히 이 조사 유형 문제는요. 매번 나오는 건데도 볼 때마다 헷갈리는
함정 카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2회 4번 문제, 바로 이 패널 조사랑 코호트 조사를 아주 그냥 완벽하게 정복해서 앞으로는 절대 틀리지 않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5단계 전략입니다. 먼저 어떤 문제인지 보고 가장 중요한 무기죠. 패널과 코호트 개념을 머릿속에 딱 장착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정답을 시원하게 찾아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답에 빠졌는지 그 함정을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각인시킬 핵심 키워드까지 확실하게 챙겨갈 겁니다. 이건 그냥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 자체를 완전히 소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정말 많은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던 그야말로 단골 출제 유형이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입니다. 기억은 동일한 표본을 추적 관찰한다고 하고요. 니은은 일정 연령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혹시 답이 떠오르시나요?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요, 딱 2가지 개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2가지, 바로 패널 조사와 코호트 조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둘만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면요, 이 유형의 문제는 이제부터 뭐다? 네, 그냥 거저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왼쪽 패널 조사를 한번 보세요. 키워드는 완전히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고정 패널들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멤버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계속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반면에 오른쪽 코호트 조사는요, 특정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라던가 88년생처럼요. 이 집단 안에서는 매번 조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뽑아도 괜찮아요. 자, 핵심 차이 딱 보이시죠?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똑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이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라는 렌즈를 딱 장착했으니까요. 문제의 문장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답이 어떻게 그냥 스르륵 드러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먼저 보기 기억을 보시죠. 여기에 동일한 표본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추적한다.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뭐죠? 그렇죠. 바로 패널 조사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자, 이어서 보기 니은을 볼게요. 여기서는 일정 연령 집단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죠.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특정 경험, 여기서는 나이라는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였죠? 네, 맞습니다. 코호트 조사의 핵심이죠. 자, 그럼 정리가 다 됐네요. 기억은 패널 조사, 니은은 코호트 조사. 이 2가지를 정확하게 짝지은 선택지는 바로 5번입니다. 어떠세요?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정말 명쾌하게 풀리죠? 하지만 여기서 다 풀었다 하고 끝내면 진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정답을 아는 것보다 내가 왜 틀렸는지, 남들은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의 진짜 교훈은 바로 이 오답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나 많은 수험생들이 함정에 빠졌는지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답인 5번을 고른 사람이 41%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오답 4번을 고른 사람이 무려 40%나 됩니다. 단 1% 차이. 이건 거의 절반의 수험생이 이 교묘한 함정에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위험한 문제였던 거죠. 수험생들을 그토록 혼란에 빠뜨렸던 그 매력적인 오답은 바로 4번 기억, 패널 조사, 니은, 경향 조사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걸 정답만큼이나 많이 골랐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함정의 설계는 이렇습니다. 일단 선택지 4번의 앞부분, 기억은 패널 조사다. 이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일단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문제는 바로 뒷부분, 경향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향조사랑 코호트 조사를 헷갈려 하시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경향조사는 아주 넓은 풍경을 찍는 관광 렌즈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20대 전체의 생각 변화처럼 아주 큰 흐름을 보는 거죠.
하지만 코호트 조사는 1995년생처럼 훨씬 구체적인 집단에 줌 렌즈로 딱 다가가서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일정 연령 집단이라고 콕 집었잖아요. 이건 넓은 풍경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줌인한 거기 때문에 코호트 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 미세한 렌즈의 차이가 정답과 오답을 가른 거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그냥 저장 버튼을 쾅 누를 시간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에서는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노트나 오답 노트에 이렇게 딱 적어두세요. 기출에도 키워드 032번, 조사의 유형.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 키워드 하나만 딱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패널, 코호트, 그리고 경향조사의 차이점까지 한 번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주 강력한 인덱스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패널과 코호트 조사의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럼 진짜 전문가가 맞는지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연구자가 되어서 한국 밀레니얼 세대의 정치적 견해 변화를 앞으로 20년 동안 추적하는 연구를 한다면 어떤 조사 방법을 사용하시겠어요? 패널? 아니면 코호트?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공부하다 보면 이 개념은 진짜 볼 때마다 헷갈린다 싶은 것들이 꼭 있죠?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문제, 분석 단위에 대한 기출문제를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까다로운 개념들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전복해야 할 문제는 바로 제22회 시험에 나왔던 5번 문항입니다. 이거 답이 뭐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던 문제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유형이 진짜 까다롭죠. 왜냐하면 하나라도 헷갈리면 그냥 바로 틀리는 거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기억, 니은, 디귿 이 선택지들이 각각 맞는지 틀리는지 또 왜 그런지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선택지, 기획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은 바로 사회적 가공몰이라는 단어예요. 과연 이혼이나 폭력, 범죄 같은 것들이 사회적 가공몰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 선택지 기억을 다시 보면요. 이혼, 폭력, 범죄 같은 것들이 사회적 가공몰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네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면 당연히 사회적 가공몰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정의를 확인해 보시죠. 사회적 가공물이란 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은 사회적 존재, 즉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행위나 그 결과물을 뜻해요. 신문 기사나 책, 그림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요. 인터넷 댓글이나 사람들의 행동 패턴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전부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이혼, 폭력, 범죄는 어떨까요? 이것들도 명백하게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공물의 정의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럼 선택지 기억은? 맞는 설명이네요. 자, 일단 하나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생태학적 오류하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사회조사론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 하나거든요. 선택지 D에는 생태학적 오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집단 조사를 기초로 해서 개인에 대해 주장하는 오류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게 정확한 정의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생태학적 오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집단 전체의 경향성을 보고 그럼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겠네? 라고 성급하게 단정해버리는 실수죠. 예를 들어서 A지역의 청소년 범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A지역에 사는 철수는 분명 문제아일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전형적인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자, 그럼 다시 선택지 니은의 문장을 볼까요?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오류. 어때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예시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죠? 맞습니다. 선택지 니은 역시 아주 정확한 설명이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선택지 뒷만 남았습니다. 이번에 다룰 개념은 환원주의인데요. 이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지막 선택지 드입니다. 환원주의는
특정 변수가 다른 것들보다 월등히 관련성이 높다고 설명하는 경향이다 라고 써있네요. 이 설명, 과연 환원주의의 핵심을 잘 짚어낸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환원주의는 다른 말로 축소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있는 사회 현상을 딱 하나의 원인으로 축소해서 설명하려는 경향을 말해요. 예를 들면 요즘 청소년 문제는 전부 나쁜 친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나 사회 구조 같은 다른 중요한 요인들은 싹 무시하고 하나로만 몰아가는 것. 이게 바로 환원주의적 오류입니다. 바로 이거죠. 복잡한 현상을 보고 이건 무조건 이거 하나 때문이야 라고 단순화시키는 것. 선택지 디귿에서 말하는 특정 변수가 유독 관련성이 높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바로 환원주의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그럼 정답은? 네, 선택지 디귿도 맞는 설명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선택지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와, 놀랍게도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가지가 전부 맞는 설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이제 다들 아시겠죠? 당연히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5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한번 보세요. 정답인 5번의 마킹률이 겨우 2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오답 선택지들의 마킹률도 거의 비슷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문제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엄청나게 까다로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도 너무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문제 하나를 풀면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꼭 저장해둬야 할 핵심 키워드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회적 가공물은 뭐다? 인간이 만든 행위나 산물. 생재학적 오류는 집단에서 개인으로의 성급한 일반화. 마지막으로 환원주의는 복잡한 걸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이 세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서 공식 기출회독 키워드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키워드 번호 034번, 분석 단위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문제 분석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나 기사 속에서 생태학적 오류나 환원주의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례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실걸요. 지식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세상에 적용해 볼 때 그 지식은 비로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 잘 돼가시나요? 이 사회복지 조사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분들 많으시죠. 특히 맨날 나오는 단골 문제, 바로 종단 연구인데요. 오늘 이 기출문제 하나 저랑 같이 완벽하게 뽀개서 실전 감각 확 끌어올려 보자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복할 문제입니다. 제21회 시험 6번 문제인데요. 이게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수험생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바로 그 종단 연구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파면요. 핵심 개념은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종단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보면 이거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싶으시죠? 선택지들이 되게 비슷비슷해 보여요. 괜찮습니다. 혹시 먼저 풀어보고 싶으시면 지금 화면 잠깐 멈추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바로 정답부터 찾으면 재미없죠? 이 문제를 푸는 진짜 열쇠가 되는 핵심 개념부터 딱 짚고 갈게요. 종단 연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 세 개의 차이점만 딱 알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정말 거저먹는 문제가 됩니다. 종단 연구하면요,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변화를 쭉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단 연구의 본질인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 연구의 차이점이 뭐냐? 결국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체 누구를 관찰할 거냐? 이 질문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전체를 볼 건지 아니면 뭐 베이비붐 세대처럼 특별한 경험을 같이 한 그룹을 볼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볼 건지 바로 이 누구의 차이 이걸 기억하는 게 포인트예요. 좋아요. 이제 우리한테는 추위, 동료 집단, 패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쵸? 자, 이 무게 딱 들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선택지를 하나씩 아주 그냥 격파해버리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시간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추이 연구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바로 베이비붐 세대죠. 자,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가 그냥 아무나 불특정 다수인가요? 아니죠. 특정 시기에 태어났다는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집단이잖아요. 이런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바로 코호트, 즉 동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이 연구가 아니라 동류 집단 연구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럼 1번은? 네, 땡. 틀렸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일정 기간 센서스 자료를 비교하여 전국 인구의 성장을 추적하는 것은 동류 집단 연구이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전국 인구네요. 자, 전국 인구는 어떤 특별한 집단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모집단 전체인가요? 그렇죠. 이건 그냥 일반 모집단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표에서 봤죠. 이렇게 일반 모집단 전체의 변화를 보는 건 뭐라고 했죠? 맞아요. 추이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네요. 자, 이제 3번 선택지를 볼까요? 매번 동일한 집단을 관찰하는 연구는 패널 연구이다. 어때요? 동일한 집단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찰한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패널 연구의 정의랑 완전 똑같잖아요. 그쵸? 아, 드디어 정답을 찾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봐야죠. 4번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동류 집단 연구이다. 이건 약간 함정카드 같은데요. 물론 모든 종단 연구가 시간의 변화를 보긴 하죠.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건 과연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매번 다른 사람을 샘플로 뽑는 추이 연구나 동류 집단 연구랑 아예 똑같은 사람을 10년, 20년 계속 추적하는 패널 연구 중에 뭐가 더 개인의 변화를 정밀하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패널 연구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주는 건 패널 연구입니다. 4번도 틀렸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입니다. 일반 모집단의 변화를 시간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동류 집단 연구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죠? 맞아요. 2번 선택지랑 거의 똑같은 말이잖아요. 일반 모집단을 연구하는 건 동류 집단 연구가 아니라 추이 연구라고 아까 확실히 못 박았죠? 그러니까 5번도 당연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전부 다 뜯어봤습니다. 이제 정답은 확실해졌죠?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지를 골라서 틀렸을까? 이걸 보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 약점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분석한 대로였죠. 패널 연구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사실 아주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데이터를 보니까요. 정답률은 71%. 오, 꽤 높네요. 다들 잘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오답입니다. 가장 많이 틀린 오답이 뭐죠? 12%나 선택한 1번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이 특정 그룹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고 착각해서 동류 집단을 추이 연구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하, 바로 여기가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이 헷갈리지 않게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가야겠죠?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이 세 줄만 외우세요. 추이 연구는 그냥 일반 사람들, 동류 집단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같은 특정 그룹, 패널 연구는 바로 그 사람, 똑같은 사람. 됐죠? 조사 대상이 계속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같은 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이냐 이것만 구분하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요. 오늘 푼 이 문제는 기출에도 키워드 032번 조사의 유형 파트에다가 같이 딱 묶어서 정리해두세요. 이렇게 관련 개념끼리 묶어서 공부해야 훨씬 효율적인 거 아시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져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추이, 동류 집단, 패널 연구, 이 강력한 연구 방법들 중에서요. 만약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라면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연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개념들이 더 와닿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공부하다 보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 개념을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기출문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뜯어봐도 여러 개념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완벽하게 정복해 보자고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21회 국가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사회조사의 목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딱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죠. 이런 식으로 조사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는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선택지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먼저 1번입니다. 지난해에 데이트 폭력 사건이 얼마나 또 어떤 종류로 일어났는지 그 빈도랑 유형을 보고하는 게 기술적 연구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기술적 연구가 뭘까요? 이름 그대로 기술한다, 즉 묘사한다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마치 사진 찍듯이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무엇이 어디서 언제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빈도나 유형을 보고하는 건 그 현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제 2번 선택지를 볼게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퇴역 군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의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초기에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걸 설명적 연구라고 한단 말이죠. 과연 이게 맞을까요? 사실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탐색적 연구랑 설명적 연구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해요. 지금부터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탐색적 연구입니다. 이건 마치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을 정찰하는 것과 같아요. 본격적으로 지도를 그리기 전에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고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거죠. 말 그대로 탐색하는 초기 단계의 연구입니다. 반면에 설명적 연구는요, 이미 일어난 현상을 두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넘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헤치는 거죠. 마치 탐정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확 보이죠? 탐색적 연구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고, 설명적 연구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선택지 2번으로 돌아가 볼까요? 서비스 개발 가능성 파악. 이거 어디에 더 가까운가요? 그렇죠. 탐색적 연구에 딱 들어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명적 연구라고 했으니까 아하, 여기가 틀렸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른 선택지들도 마저 확인해 봐야겠죠? 자, 3번이랑 5번을 한번 보세요. 3번은 사회복지기관 통계조사, 5번은 서비스 만족도 조사. 둘 다 뭐죠? 네,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습니다 하고 묘사하는 거니까 둘 다 기술적 연구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아동학대 비율이 대도시에서 더 높은 이유를 보고한대요.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바로 이유죠. 왜 그런지 원인을 설명하려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설명적 연구가 맞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설명이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해졌죠? 다른 선택지들은 다 연구 유형이랑 설명이 제대로 짝지어져 있는데 2번만 탐색적 연구를 설명적 연구라고 잘못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답률이 44%밖에 안 돼요. 절반 이상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답을 보면 1번이랑 4번을 고른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많은 수험생들이 이 탐색, 기술, 설명 이 세 가지 개념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정말 흔한 함정이죠. 여러분은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만의 학습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탐색적 연구는 가능성, 초기 같은 단어랑 친하고요. 기술적 연구는 빈도, 통계처럼 현상을 묘사하는 무엇에 집중해요. 그리고 설명적 연구는 이유, 원인처럼 왜를 파고들죠. 이 키워드만 잘 기억해둬도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세 가지 연구 유형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기출에도 키워드 032번 조사의 유형 파트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복습하실 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연구, 이 중에서 실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어떤 연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조사론 기출문제 중에서요. 많은 분들이 이거 좀 헷갈린다 하시는 그 조사 유형 문제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도요. 핵심 원리만 딱 알면 정말 쉽다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제20회 시험 8번 문제인데요.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해서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두 가지 조건이 딱 나와 있죠. 첫 번째, 둘 이상의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동일 대상 반복 측정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조사 유형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있잖아요. 이런 문제의 정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문제 안에 모든 힌트가 다 숨어 있거든요. 이 두 문장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게 바로 정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볼게요. 둘 이상의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조사가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는 연구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힌트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종단조사라고 합니다. 이 종단조사는 특정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결국 첫 번째 단서는 이봐, 이 문제는 종단조사에 대한 거니까 다른 건 쳐다보지도 마 라고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종단조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또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바로 패널 연구, 추세 연구, 그리고 동년배 연구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션은 이 셋 중에서 문제의 두 번째 조건에 딱 맞는 녀석을 골라내는 걸로 좁혀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두 번째 단서, 동일 대상을 반복해서 측정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단조사를 딱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답인 선택지들을 그냥 싹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손에 쥔 두 개의 단서를 무기 삼아서 선택지들을 하나씩 격파해 볼까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개념이 훨씬 더 선명해지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종단조사랑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횡단연구라는 걸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종단조사가 여러 시점에 걸쳐서 변화를 보는, 말하자면 동영상 같은 거라면요. 횡단연구는 특정 한 시점을 딱 잘라서 보는 스냅사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첫 번째 단서가 뭐였죠? 둘 이상의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횡단연구는 처음부터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바로 그거예요. 선택지 1번하고 3번을 한번 보세요. 떡하니 횡단연구가 들어가 있죠. 이건 우리 문제의 첫 번째 조건, 여러 시점이라는 조건에 그냥 바로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와, 벌써 정답 후보가 절반으로 줄었네요. 자, 이제 남은 종단 조사들을 좀 볼까요? 그 중에서 패널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 인용문이 딱 설명해주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매번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방식. 예를 들면 어떤 청소년 100명을 딱 정해서 5년 동안 매년 똑같은 애들한테 가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바로 동일 대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의 두 번째 단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뭐라고 했죠? 동일 대상 반복 측정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패널 연구는 동일 대상을 측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와, 이건 문제 조건이랑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패널 연구가 들어간 선택지 2번하고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남은 선택지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바로 4번, 추세 연구와 동년배 연구. 과연 이 두 녀석이 우리가 찾던 그 두 가지 단서를 모두 만족시킬까요? 여러 시점에서 조사하면서
동일 대상을 반복 측정하지 않는 바로 그 조건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추세 연구, 동년배 연구 둘 다 여러 시점에서 조사를 진행하니까 종단 조사가 맞고요. 동시에 패널 연구랑은 다르게 동일한 대상을 계속해서 측정하지도 않아요. 와, 우리가 찾던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네요. 그럼 추세 연구가 뭐냐면요. 이건 좀 스케일이 커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처럼 아주 큰 집단의 변화, 즉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2020년에 1000명한테 물어보고 4년 뒤인 2024년에는 또 다른 1000명한테 물어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대상이 되는 큰 집단은 같지만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년배 연구는 추세 연구랑 비슷한데 포커스를 좀 더 좁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나 MZ 세대처럼 특정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집단, 이걸 우리가 코호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코호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990년생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2010년에는 A라는 그룹을 조사하고 10년 뒤인 2020년에는 똑같은 1990년생 중에서 B라는 새로운 그룹을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집단은 같지만 조사 대상자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걸로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답을 딱 확인하고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오답률을 보면서 우리 이해를 한 번 더 단단하게 다져보죠. 이런 분석이 진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바로 추세 연구와 동년배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바로 4번입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재밌죠? 정답 맞힌 분들이 63%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맞췄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거예요. 1번을 골라서 틀린 분들이 무려 13%나 된다는 사실. 도대체 왜 이런 실수가 나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동일 대상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이 말에 너무 꽂혀서 시간 개념을 순간적으로 놓치고 매번 다른 사람이면 횡단 연구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 거죠. 매번 다른 사람이라는 특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시점이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서를 깜빡한 거예요.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흔하게 하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일단 시간의 흐름을 본다? 그럼 무조건 종단조사. 둘째, 그 중에서도 같은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본다? 그럼 패널 연구. 마지막 셋째, 시간은 흐르는데 다른 사람을 본다? 그럼 그게 바로 추세 또는 동년배 연구.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머릿속에 확실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복습 키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관련 문제들만 모아서 풀 때 아주 유용할 겁니다. 바로 기출에도 키워드 032번 조사의 유형입니다. 이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오늘 우리가 다뤘던 패널, 추세, 동년배, 횡단 연구 같은 개념들이 나오는 문제들을 쫙 모아서 볼 수 있거든요. 꼭 한번 같이 복습해 보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풀어보니까 이제 패널 연구랑 추세 연구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 개념 말고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헷갈리는 연구 개념들이 있다면 그건 뭔가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조사론 공부하다 보면 이거 진짜 헷갈린다 싶은 문제 꼭 있죠. 오늘은요, 수험생 절반 이상이 틀리는 바로 그 단골 함정 문제를 아주 그냥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도 이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 자신 있게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나라면 몇 번을 고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찰 단위를 묻고 있네요. 여기서부터 함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응답 분포를 보면요. 무려 57%의 수험생이 오답인 2번을 선택했어요. 정답인 1번을 고른 사람은 고작 17%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한테 무기가 좀 필요하겠죠? 바로 핵심 개념들입니다.
이 개념들만 확실하게 딱 잡으면요,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집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무기, 독립변수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죠. 쉽게 말해서 원인이 되는 변수, 바로 그거예요. 이 연구는 기관의 규모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거니까 여기서 원인은 바로 기관의 규모가 되는 거죠. 그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종속 변수입니다. 기관의 규모라는 원인 때문에 직무 만족도라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거니까 종속 변수는 당연히 직무 만족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따라오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 민재의 주인공 관찰 단위가 나왔습니다. 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아주 간단해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관찰 단위라는 건 연구자가 누구한테 직접 자료를 얻었냐, 그 정보의 출처가 뭐냐는 겁니다. 자, 이제 무기도 다 챙겼겠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배운 개념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볼게요. 이 문제는요,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절대 안 틀려요. 첫째, 변수가 뭔지 확인하고, 둘째, 그 정보를 누가 줬는지, 즉 자료의 출처를 찾고, 마지막으로 관찰 단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독립 변수는 기관의 규모, 이건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보를 누가 알려주고 있을까요? 기관 건물이 막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설문지에 우리 기관 규모는 이렇습니다 라고 적어내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종속 변수인 직무 만족도는 훨씬 더 명확하죠. 이건 뭐 당연히 사회복지사 개인한테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 만족스러우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기관의 규모에 대한 정보랑 직무 만족도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를 한 설문지에 적어서 내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는 거죠. 네, 정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개별 사회복지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설문지 한 장에다가 우리 기관 규모는 이렇고요. 그리고 제 직무 만족도는 이래요. 라고 모두 다 기입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둘 다 정보를 준 출처, 즉 관찰 단위가 모두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개인이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57%나 되는 분들이 2번, 개인이라는 함정에 빠졌을까요? 이 함정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변수가 가리키는 속성이랑 그 정보를 알려준 출처를 헷갈린 겁니다. 기관의 규모라는 말만 보고 이건 기관에 대한 거니까 관찰 단위도 기관이겠지? 하고 성급하게 판단한 거죠. 하지만 그 정보를 누가 줬냐고요? 네, 바로 개인인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래서 57%의 수험생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2번, 기관을 고른 거예요. 그럼 다른 오답들도 한번 볼까요? 3번, 기관은 말이 안 되죠. 직무 만족도는 개인이 느끼는 거니까요. 그리고 4번, 기관은 이건 뭐 아예 반대로 생각한 경우고요. 자, 그럼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헷갈리지 않게 해줄 우리만의 황금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 만나시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딱 이 질문 하나만 던지세요. 그래서 이 설문지 누가 쓰고 있는데 이 질문 하나면 관찰 단위 문제는 그냥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배운 관찰 단위는요, 기출해독 키워드 034번 분석 단위랑 항상 같이 공부해야 하는 단짝 친구 같은 개념이에요. 관찰 단위가 누구에게 정보를 얻었는가라면 분석 단위는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가예요.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진짜 자주 나오니까요. 꼭 세트로 묶어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정 문제 하나를 완벽하게 정복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배운 관찰 단위와 방금 말씀드린 분석 단위, 만약 다른 연구 상황이라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황금률, 누가 설문지를 작성하는가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분석 자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의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시험장에서 딱 마주치고 이거 뭐지? 하고 헷갈려 하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양적 조사 방법에 대한 건데요. 이 문제 하나로 핵심 개념들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문제가 이렇습니다. 양적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건데 어떠세요? 언뜻 보면 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선택지 하나하나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자, 먼저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자료 수집을 완료한 후 가설을 설정해야 한다. 연구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순서가 이상한데? 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진짜 헷갈리기 쉬운 구분이거든요. 왜 풀렸는지 연구 과정 전체를 한번 보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바로 이 순서죠. 과학적 연구라는 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하는 잠정적인 답, 즉 가설을 먼저 세우는 데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내 가설이 맞나 틀리나 이걸 확인하려고 조사 계획도 짜고 자료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을 다 하고 나서 가설을 세운다는 1번은 순서가 완전히 틀린 거죠. 좋습니다. 이제 2번 선택지로 가볼까요? 자료 수집 방법은 조사 설계에 포함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조사 설계입니다. 이 조사 설계가 도대체 뭔지 그 의미만 정확히 알면 이 보기는 그냥 바로 판단이 끝납니다. 네, 맞습니다. 조사 설계는 연구 전체의 청사진, 그러니까 건축 설계도 같은 거예요.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서죠. 누구를 대상으로 뭘 물어볼지,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모을 건지 이걸 다 정하는 단계가 바로 조사 설계입니다. 설문조사를 할지 인터뷰를 할지 같은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하는 게 이 단계의 핵심인데 여기에 그게 포함될 수 없다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2번도 당연히 틀렸습니다. 자, 다음 3번 선택지. 연구 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관계가 없다고 설정한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출제자가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은 선택지예요. 왜냐하면 연구 가설이랑 영가설이라는 정말 중요한 두 개념을 쑥 섞어놨거든요.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딱 걸려 넘어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변수들 사이에 관계가 없다라고 설정하는 건 영가설이에요. 다른 말로 귀무가설이라고도 하죠. 연구자는 보통 이 영가설을 틀렸다고 증명해서, 즉 기각해서 자기가 진짜 주장하고 싶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연구가설이 아니라 영가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자, 정답을 바로 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정답만큼이나 헷갈려 하셨던 5번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사회과학에서 이론은 직접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어떠세요? 이거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과학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직접 검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바로 이 생각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고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이 가진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회과학이 다루는 개념들, 예를 들어 행복이나 우울감, 사회적 자본 같은 것들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잴 수 있나요? 아니면 자로 길이를 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대신에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라든지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주시겠어요? 같은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행복하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직접 검증하는 게 원칙이라는 5번 설명은 사회과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죠. 네,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개념적 정의는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답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정답을 찾았지만 왜 4번이 명확하게 정답인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진짜 내 것이 되겠죠? 개념적 정의는요, 말 그대로 그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학업성 취도라는 개념이 있다면 학생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능력 수준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 내리는 거죠. 여기에는
이걸 어떻게 점수로 낼 건데 하는 측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중간고사 점수로 측정하겠다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지 정하는 건 그 다음 단계인 조작적 정의에서 할 일이거든요. 따라서 개념적 정의는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4번 설명이 아주 정확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실제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답했는지 그 결과입니다.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오답을 많이 골랐는지, 왜 그랬는지 분석해보는 게 내 약점을 보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어딘지 알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답인 4번을 고르신 분이 37%로 가장 많긴 한데 정말 놀랍게도 오답인 5번을 선택한 분도 무려 32%나 됩니다. 정답률이 40%가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수험생들을 확실하게 가려내는 정말 잘 만든 문제였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5번을 골랐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이미지, 그 무게감 때문에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무조건 직접 검증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사회현상이 가진 추상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잠시 잊어버린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연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가설이니, 개념적 정의니, 조작적 정의니 하는 핵심 용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거죠. 기본기가 탄탄하면 아무리 헷갈리는 보기가 나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확실하게 복습하셔야죠? 복습하실 때는 기출에도 키워드 032번 조사의 유형 이 파트를 꼭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 양적 조사 말고 다른 조사 유형들이랑 비교하면서 정리하면 지식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리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과 핵심 개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차이를 이제 확실히 아셨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직접 소외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된다면 이 소외감을 어떻게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조사론 실력은 이미 한 단계 더 성장한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조사론 기출문제 11번을 가지고 그냥 답만 딱 찾는 게 아니라 이 조사의 전체적인 흐름, 그 설계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회복지조사의 올바른 수행 단계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선택지를 바로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 먼저 어떤 게 정답인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기준부터 확실하게 세워보자고요. 모든 과학적 연구라는 건요. 마치 요리 레시피나 건물 설계도처럼 딱 정해진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거든요. 바로 이 순서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맞는 순서예요. 생각해보세요. 먼저 어떤 문제를 연구할지 정하고, 즉 문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엔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보는 가설 설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검증할지 구체적인 계획, 즉 조사 설계를 짜야 그래야 비로소 자료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이 완벽한 설계도가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문제의 선택지들이 각각 뭐가 왜 틀렸는지 하나씩 한번 찾아내보죠. 가장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2번 선택지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이상한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면 오류가 명확하게 보이죠? 선택지 2번은 조사 설계보다 자료 수집을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케이크를 만들지 레시피도 안 정했는데 무작정 마트에 가서 재료부터 막 사 모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획도 없이 뭘 어떻게 수집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은 선택지 3번을 볼게요. 이건 아예 과정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경우입니다. 오류가 맨 앞에서 바로 보입니다. 아니, 연구할 문제나 질문이 뭔지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인 가설부터 세울 수가 있겠어요. 순서가 완전히 틀렸죠. 항상 문제가 먼저, 그 다음에 가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진 기준 설계도랑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니까 정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그 과학적 조사의 논리적인 흐름과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이게 바로 유일한 정답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정답인 1번을 맞히신 분들이 67%로 가장 많긴 한데 보세요. 무려 13%나 되는 분들이 오답인 2번을 고르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역시나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의 순서를 헷갈리는 게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는 게 이 데이터로 딱 증명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이 개념,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로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출 회독 키워드는 바로 033번 조사의 절차입니다. 이 과학적 조사의 순서, 문제 설정에서 시작해서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는 이 전체적인 흐름은요, 이 파트의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떠세요? 이제는 이 조사의 절차를 묻는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자신 있게 풀 수 있겠죠? 단순히 순서를 달달 외운 게 아니라 각 단계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냥 답을 아는 걸 넘어서 합격을 위한 아주 단단한 무기를 하나 장착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기출문제 하나를 파더라도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단조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이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19회 시험 12번 문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할 건요, 그냥 정답만 딱 맞추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개념 자체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꼬아서 내더라도 이거 하고 자신 있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해 딱 4단계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완벽하게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핵심 키워드로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문제를 풀려면 일단 무기가 있어야겠죠? 이 문제의 모든 열쇠는 딱 하나, 바로 종단조사라는 개념에 달려 있습니다. 종단조사,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매년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단조사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패널 조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동일 인물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니까 개인 한 명 한 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겠죠? 다음은 경향조사입니다. 이건 패널 조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즘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가 궁금하다고 해봐요. 작년에 조사한 20대랑 올해 조사하는 20대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매번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20대라는 집단 전체의 흐름이나 추세를 보는 게 바로 경향조사입니다.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동년배 조사. 이건 문제에도 이미 나와 있었죠? 이건 베이비붐 세대나 IMF 세대처럼 특정 시기에 같은 경험을 공유한 집단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 3가지가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딱 이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치트키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패널은 같은 사람, 경향은 다른 사람, 동년배는 같은 경험을 한 집단. 어때요? 간단하죠? 좋습니다. 이제 개념이라는 무기를 제대로 장착했으니까요. 실제 문제로 돌아가서 선택지들을 하나씩 격파해 볼 시간입니다.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여기에 동년배 조사는 이미 나와 있고 우리는 나머지 빈칸 2개에 들어갈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선택지부터 볼까요? 패널 조사, 경향 조사. 어떠세요? 방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종단 조사의 대표 주자 2개가 딱 나와 있네요. 정의에도 완벽하게 들어맞고 이거 정답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죠? 다음 2번입니다.
패널 조사는 맞는데 문헌 조사가 끼어 있네요. 이건 함정이죠. 문헌 조사는 뭐예요? 기존에 있던 논문이나 책, 기사 같은 걸 찾아보는 거잖아요. 사람을 계속 추적하는 종단 조사랑은 아예 결이 다릅니다. 탈락입니다. 3번으로 가볼까요? 경향 조사는 맞는데 전수 조사가 문제네요. 전수 조사는 우리나라 인구 총조사처럼 특정 시점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조사하는 거잖아요. 표본을 뽑아서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종단 조사와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도 아니죠. 4번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이미 아니라고 확인했고 표본조사는 이건 종단조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분류의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문헌조사, 전문가조사. 뭐 이건 더 볼 것도 없겠죠? 둘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아니네요. 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지우고 나니까 정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죠? 네, 정답은 바로 1번. 패널 조사와 경향 조사가 동년배 조사와 함께 종단 조사를 대표하는 삼총사입니다. 좋아요. 정답은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와, 보이세요? 정답률이 무려 90%입니다. 90%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워서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몰라서 틀리면 큰일 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합격하려면 그냥 무조건 맞춰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패널 조사, 경향 조사, 동년배 조사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르면 안 되는 필수 개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조사론 고득점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가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복습 시간이에요. 오늘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기출해독 키워드는 바로 032번 조사의 유형입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 032번 조사의 유형 딱 떠올리시면 오늘 배운 패널, 경향, 동년배 조사가 세트로 쫙 생각나실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야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종단 조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풀 수 있겠죠? 오늘 확실하게 다진 이 기본기가 나중에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